밤 12시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3주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가 미친 듯이 지저대고 5살 손자가 떨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무서워요.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펼쳐지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각색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찬장에서 소금을 찾다가 한참을 헤맸는데 알고 보니 냉장고 안에 들어있더군요. 내가 언제 거기에 넣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뭘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설이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얀 털에 까만 눈을 가진 이 백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아들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목소리가 뭔가 급해 보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더니 정호는 잠깐 말을 머뭇거리더군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요. 며칠 후 정호와 세라가 이사를 왔습니다. 며느리 세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웃을 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특히 설이를 볼 때면 표정이 더욱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개가 집 안에서 키우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세라가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설이는 순하고 착한 아이야. 사람 잘 따르고 집도 잘 봐주거든. 제가 설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만 세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정호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세라는 항상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대화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식사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리던 아이가 세라만 보면 꼬리를 바짝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군요. 일주일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들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설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개였는데 이상하게도 세라의 방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것도 보통 짖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에 겁에 질린 듯한 울부짖음이었어요. 급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보니 설이는 세라 방문 앞에 바짝 엎드린 채로 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군요. 마치 방 안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설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설이는 더욱 크게 짖으면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세라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설이는 계속해서 그 방문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때 정우가 잠에서 깨어
화난 목소리로 나왔어요. 걔가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글쎄, 갑자기 저러는데. 뭔가 이상해. 제가 말하자 정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리 목줄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냥 예민해진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라서 그런 거죠. 정우가 서리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세라의 방에서는 끝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문 하나 열어보지 않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뭔 일인지 궁금해서라도 나와볼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세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젯밤 서리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세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듯이 말이에요. 혹시 몸이 안 좋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세라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날부터 서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밤만 되면 어김없이 세라의 방 앞에서 배회하고 낮에도 그 방향을 향해 가끔씩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평소에 좋아하던 간식도 거부했어요. 무엇보다 섬뜩했던 건 서리가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걔가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간절한 눈빛만큼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서리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스르륵거리는 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보니 서리가 세라의 방문 앞에서 온몸을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번엔 고개만 돌려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서리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제가 속삭이듯 말하자 서리는 코로 세라의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저 안을 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가 아직 안 잤구나 싶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방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세라의 목소리 같았는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건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리가 제 다리를 앞발로 긁으며 그 자리를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세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세라야, 어디 아픈 데 있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세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향이 어디인데? 부산이에요. 세라가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정우한테 들은 바로는 세라가 서울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곤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우야, 세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정우는 잠깐 수저를 멈추더니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마다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운 것 같더라고.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세라는 혼자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세라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끄럽게 했나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가족인데 뭘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니? 그때 세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격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걔가 자꾸 제 방 앞에서 짖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설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라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설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제가 말하려던 순간 마당에서 설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짖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설이가 세라의 방 창문 아래에서 뭔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땅에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설이야, 뭘 파고 있니?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반쯤 땅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세라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아, 설이가 여기서 뭔가를 파길래. 제가 말하자 세라가 재빨리 다가와서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화단에 뿌리려고 했던 비료예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바람에 날려서 묻힌 것 같네요. 세라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비료치고는 너무 하얗고 고운 가루였거든요. 그날 밤 또다시 설이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요. 울부짖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설이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제가 달래려고 했지만 설이는 계속 떨기만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였는데 묘하게 끌리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세라의 방에서 화장실로 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화장실 불은 켜지지 않더군요. 다음 날 정호에게 이 일들을 말해봤지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설이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고 세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라가 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마치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 이 아이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봐야 하는지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세라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낡은 휴대폰을 하나 꺼내서 세라의 방 앞 복도 구석에 몰래 설치했어요. 휴대폰 카메라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설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날 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건 세라가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둘째 날 밤에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라가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화면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세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대답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 세라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펴본 후 뭔가 큰 물건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크기만 한 무언가였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건 그 직후 세라가 그 무언가를 끌어안고 속삭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달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면이 어둡긴 했지만 세라가 뭔가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세라의 목소리가 휴대폰 마이크에 희미하게 잡혔어요. 그 순간 서리가 제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문을 열어주니 서리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세라의 방을 향해 짖었어요. 마치 봤죠?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세라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여기 있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아, 그게.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세라가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화면은 검은색이었어요. 아마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리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해서 뭔가 확인해 보려고 했을 뿐이야. 세라는 잠깐 저를 째려보더니 휴대폰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세라가 제 행동에 대해 말한 것 같았어요. 엄마, 세라한테 왜 그러세요? 며느리를 감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야,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세라의 방에서 엄마, 그만하세요.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엄마가 너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모든 게 제 상상일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반응만큼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가 또다시 세라의 방 앞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복도로 나가보니 세라의 방 문틈 아래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뭔가 썩는 듯한 냄새였어요. 그리고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문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건 분명히 피였어요. 하지만 세라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서리는 그 액체 앞에서 더욱 심하게 지저댔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액체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자 서리가 제 손목을 살짝 물며 말렸습니다. 서리야, 저게 뭐야?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제가 속삭이자 서리는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울부짖었어요. 마치 빨리 도망가요.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걸 끌어당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 들킬 뻔했잖아.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요? 방 안에 누가 더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정우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 저는 급히 휴지로 그걸 닦아냈습니다. 혹시 정우가 나와서 보면 또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휴지에 묻은 그 액체는 분명히 피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세라를 유심히 관찰해 봤지만 다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도 상처가 없었어요. 그럼 그 피는 도대체 누구 것인가요? 점심때 세라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용기를 내서 세라의 방문 앞에 가봤습니다. 서리도 따라왔어요.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방 안은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침대 옆에 뭔가 큰 가방 같은 게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 형태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으로 본 그 사람 형태의 뭔가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세라가 집에 있을 때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라는 요즘 거의 외출을 하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우는 회사 회식으로 늦을 거라고 했고 세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라의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리모컨으로 음량을 줄여도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분명히 세라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고 있었잖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세라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누가 들어왔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안해. 조심해야 해서. 세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서리도 이미 세라의 방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세라의 방문 앞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계속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자꾸 의심해. 어떻게 하지?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걔가 너무 짖어. 들킬 것 같아. 걔는 내가 처리할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히 저와 서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을 건데? 얼마 안 남았어. 그 여자만 없어지면 돼. 없어진다는 게 너도 알잖아. 우리한테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급히 전화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겼어요.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걸 찾지 못하곤 했습니다. 부엌, 거실, 제 방을 다 뒤져봤지만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세라가 일부러 숨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군가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한참을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세라의 방 앞으로 갔는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세라가 서 있었어요. 언제 방에서 나온 건지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아, 세라야. 방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요? 세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누가 왔니? 세라는 잠깐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있었는걸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또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정우도 그렇고 세라도 자꾸 제가 이상해졌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세라의 방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부터 문틈으로 흘러나온 피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돼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정우야, 나는 정신이 멀쩡해.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 증거라도 있으세요? 세라, 방에 남자가 숨어 있다는 증거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도 어둠 속이라 명확하지 않았고 피도 제가 닦아버렸거든요. 엄마, 내일 병원 예약을 잡을게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정신과라고?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환청, 환각, 기억력 저하.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 순간 세라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정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해지셨거든요. 둘이 한패가 되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서리의 행동이었어요. 갑자기 서리가 세라에게 달려들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세라의 바지를 물고 잡아당겼어요. 서리야,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서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세라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세라가 비틀거리면서 소매가 걷어졌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은 세라의 손목에 있는 작은 주사 자국들이었습니다.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어요. 세라야, 그건 뭐니? 제가 물었지만 세라는 재빨리 소매를 내려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주사 자국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지속적으로 뭔가를 주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의 손목에 있던 주사 자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일반적인 주사 자국이 아니었어요. 너무 많았고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주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리의 행동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세라가 부엌으로 나올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앞발로 세라의 다리를 핥히려고 했어요. 평생 순하기만 했던 서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서리야, 안 돼. 제가 말렸지만 서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라를 더욱 경계하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걔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리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요즘 정말 이상해. 제가 중얼거리자 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냥 밖에 내보내는 게 어때요? 집안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서리를 밖에 내보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세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의 정중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리가 계속 세라를 괴롭혀서 제가 말하려는데 갑자기 서리가 세라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서리가 세라의 손을 물고 놓지 않더군요. 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서리는 더 세게 물었어요. 아, 나 달라고. 세라가 소리를 지르며 서리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정우가 급히 달려와서 서리를 떼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세라의 소매가 완전히 걷어졌고 이번엔 더 많은 주사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까지도 작은 구멍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세라야, 이게 대체 뭐니? 정우도 그 자국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는 당황한 듯 손을 빼며 소매를 다시 내렸어요. 그냥 혈관이 약해서 수액 맞을 때 자국이 많이 남는 거예요. 수액을 언제 병원에 갔다 왔어?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건 수액 자국이 아니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많았거든요. 마치 주사기로 뭔가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와 세라의 아들인 5살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울어? 정우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민준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아, 엄마가 왜 무서워? 밤에 이상한 얘기예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민준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밤에 뭐라고 했어? 제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자기는 엄마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민준이가 더욱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세라를 쳐다봤어요. 세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꿈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거울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세라가 아니야라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준이가 더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뭐라고 더 했다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복수하겠다고. 할머니가 나쁜 일을 했다고. 민준이가 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라가 민준이에게 달려가더니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애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거짓말하지 마. 세라야. 정우가 세라를 말렸지만 세라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서리가 다시 세라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더욱 크게 울었고 세라는 계속 아이를 달래려고, 아니,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진짜 엄마는 지하실에 있다고. 지하실.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요즘 세라가 자주 내려가는 걸 봤었어요. 청소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세라의 이상한 행동, 주사 자국들, 밤마다 들리던 남자 목소리, 그리고 서리의 경계심까지.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진짜 세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정말로 지하실에? 진짜 엄마는 지하실에 있다고. 민준이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라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당황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우리 모두 눈치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우가 민준이를 더 꽉 안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어젯밤에 엄마가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손에 이상한 게 묻어 있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간색? 혹시 그게 며칠 전 세라 방 문틈에서 흘러나왔던 그 액체와 같은 건 아닐까요? 정우야, 지하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제가 말하자 세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지하실은 정리 중이에요. 위험해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지하실 열쇠를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평소에 부엌 서랍에 넣어두거든요. 열쇠가 없네. 정우가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세라가 재빨리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청소하느라고요. 그럼 열쇠 줘. 정우가 손을 내밀었지만 세라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정말 위험하다고요. 그때 서리가 갑자기 지하실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발톱으로 문을 긁으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리야, 왜 그래? 제가 서리를 따라 지하실 문 앞에 갔는데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뭔가 썩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정우도 그 냄새를 맡았는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 냄새 뭐야? 그냥 청소용품 냄새예요. 세라가 변명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지하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바닥을 기는 듯한. 지금 지하실에서 소리 났지? 정우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세라가 부인하려는 순간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희미한 신음소리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라야, 열쇠 당장 내놔. 안 돼요. 세라가 소리를 지르며 지하실 문 앞을 막아섰어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정우는 세라를 밀어내고 지하실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문이 튼튼해서 한 번에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차니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그만해. 세라가 정우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정우는 뿌리쳤어요. 마침내 문이 부서지면서 열렸습니다. 지하실에서 더 진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정우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조심해. 제가 뒤에서 외쳤지만 정우는 이미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 후 정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다. 진짜 세라가 여기 있어.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세라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옆에는 주사기들과 약병들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정우가 급히 세라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며 말했어요. 정우. 세라가 가까스로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짜 세라가 도망가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경찰 불러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 도망가면 안 돼요. 저는 급히 위로 올라갔지만 이미 가짜 세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서리가 그녀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민준이가 거실에서 제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민준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제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지만 사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세라를 감금하고 세라인 척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하실에서 정우가 세라를 안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라는 몇 주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세라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제가 물었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저를 기절시키고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했거든요. 하지만 가짜 세라는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경찰이 와서 지하실을 조사하고 세라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건 그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 하필 우리 집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세라가 병원에 입원한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지하실을 샅샅이 뒤지더군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하실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담당 형사인 김 형사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주사기, 수면제, 그리고 형사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도구들도 발견되었어요. 성형외과 수술 도구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형사님이 비닐봉지에 든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점점 세라와 비슷하게 변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는데 마지막 사진에서는 거의 세라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범인이 세라 씨와 똑같은 얼굴로 성형수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했을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어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아직 신원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집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사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유진. 3년 전 정우와 헤어진 후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죽었다고 했는데
형사님, 혹시 유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이요? 누구 말씀이신가요? 저는 3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우가 유진이라는 여자와 사귀었는데 제가 반대해서 헤어졌고 얼마 후 유진이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 그 사건 기억나네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진 씨는 분명히 사망했습니다. 시신도 확인됐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라는 거네요? 아니면 형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유진 씨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언니나 동생 혹은 친한 친구 같은.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진이 죽은 후 유진의 언니가 제게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유진이 죽은 게 다 제 탓이라고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갔었어요. 형사님, 유진의 언니를 조사해 보세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유경이요. 유진이 언니 이름이 유경이었어요. 유경? 형사님이 수첩에 적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님이 간 후 저는 3년 전 그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사실 제가 정우와 유진의 관계를 반대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유진이 좋은 아이이긴 했지만 가정 환경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셨고 언니인 유경은 전과자였거든요. 당시 유경은 사기죄로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진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우가 그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요. 유진은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 환경만 보고 판단해버렸죠. 유진이 마지막에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정우를 정말 사랑해요.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이 정우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었죠. 유진아,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야.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알 거야. 그때 유진의 얼굴에 떠올랐던 절망적인 표정.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며칠 후 유진이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혹시 제가 유진을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유경이라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유경 씨도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럼 도대체 누가? 제가 당황해서 말하는데 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유경 씨가 죽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유경 씨와 매우 친했다고 해요. 이름은 박소영이고요. 박소영? 네, 그리고 이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6개월 전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어머님 댁 근처 병원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소영, 유경의 친구였던 성형외과 간호사. 유진과 유경이 모두 죽은 후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럼 박소영이 세라 흉내를 내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박소영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성형 전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범인과 일치해요. 끔찍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비극을 만들어낼 줄이야. 제가 유진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아직 박소영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녀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박소영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그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세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저희는 매일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서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정말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짖음이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당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박소영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증오에 찬 눈빛 말이에요.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찾는 사이 박소영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박소영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를 깨웠어요. 정호야, 박소영이 왔어. 정호도 깜짝 놀라며 일어났지만 이미 박소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에 세라 행세를 할 때 열쇠를 복사해 놨을 거예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박소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손에는 뭔가 반짝이는 게 들려 있었습니다. 박소영, 너 왜 이런 짓을 하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박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이가 왜 죽었는지 정말 모르세요? 유진이는 사고로. 사고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유진이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거든요. 정호를 포기할 수 없다고, 어머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아이가 마지막에 어머님께 전화했던 거 기억하세요? 박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정호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애원했잖아요. 저는 그때가 기억났어요. 유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마라. 너 같은 아이와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너무 차갑게, 너무 잔인하게. 그 전화를 끊고 1시간 후에 유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우연일까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유진이가 마지막에 남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박소영이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유진이 박소영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정우 어머님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제 온몸이 떨렸어요. 유진이 정말 제 말 때문에 절망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경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박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유진이가 죽은 후 출소한 유경 언니는 복수를 계획했지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사는 이 동네에서 말이에요. 어머님을 찾아오는 길에 말이죠. 모든 게 제 탓이었어요. 제 편견과 냉정함이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복수하기로 했어요. 박소영이 손에 든 칼을 번쩍 들었어요. 유진이와 유경 언니를 대신해서. 그때 갑자기 서리가 박소영에게 달려들었어요.
박소영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서리가 그녀의 팔을 물었습니다. 아, 박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정우가 재빨리 칼을 주워들고 저는 119에 신고했어요. 박소영은 서리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박소영을 체포했어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한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박소영이 체포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유진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라가 퇴원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라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세라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제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세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유진 씨를 반대하신 것도 이해해요.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유진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제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정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유경이도, 소영이도 모두 너 때문에 고생했구나.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유진의 사진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용서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서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서리였죠.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서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제가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박소영은 정신감정을 받은 후 치료받을 예정이고 저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구독 역시 완전 무료랍니다. 여러분의 무료 응원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제작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